오늘은 5번째 주제로 국제 이주와 난민의 통제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자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가능한 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입국을 하고 또 정해진 기간 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밀입국을 한다든지 또는 지정된 기간 이상으로 체류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 나라의 안보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또한 불법적인 신분으로서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는 또 각종의 어떤 인권 침해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법 체류의 외국인들이 내국인들과 일자리를 놓고 경쟁할 수도 있고 또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외국인들의 이주와 체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러한 통제 메커니즘에는 7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국경 관리를 강화하는 것, 두 번째로는 입국한 외국인들을 단속하거나 또는 필요하면 송환하는 경우, 세 번째는 이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이 사용자를 제재하는 경우, 네 번째는 이 불법 체류자를 이제 사면을 통해서 합법화하거나 합법화의 길로 가는 양성화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이 외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귀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있고, 여섯 번째는 이제 계절 노동자와 같이 이제 단기 취업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제 도입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개별 국가 차원이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연합해서 이러한 국경 관리를 관리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국경 관리와 관련해서 아마 가장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트럼프에 들어서서 이 멕시코 밀입자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어떠한 장벽을 설치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요. 미국에서는 1970년대 초반부터 이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오랫동안 진행이 되다가 86년에 이민개혁 및 통제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불법 체류자의 수를 줄이고 그리고 이제 고용주를 이제 제재하고 또 합법화의 3가지 방법을 이 법안에서는 제안을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2001년에 9.11 테러를 경험하면서 보다 더 이 국경 강화를 이제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게 이제 치우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이슬람권 출신 외국인들을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인식을 해서 이들에 대한 단속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EU에서는 생겐 조약에 의해서 회원국가 간에는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있지만 그래도 국경을 넘을 때마다 프론텍스라고 하는 이러한 국경 수비대를 통해서 그들의 신분을 이제 확인을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쉥겐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이 EU 회원국이 이제 외부 국경을 통과할 때마다 외국인들의 신원을 조회하는 거죠. 이 경우는 이제 EU 회원 국가의 국민이 아닌 제3국 출신자가 이렇게 EU의 이제 국경을 이제 통과할 때마다 이들의 외국인의 신분을 조회를 하고 그래서 어떤 경고 표시가 뜨게 되면은 이들을 입국을 거부하거나 체포하거나 하는 이러한 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경 강화 조치에 대한 효과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의 경우에서는 이러한 국경 강화를 했더니 이 불법 입국이 줄기보다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입국하는데 어떤 소요되는 좀 위험이 더 부담이 된다든가 또는 비용이 더욱더 들게 된다든가 또는 한번 입국하고 나가면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장기 체류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또 불법 입국을 도와주는 이런 미입국 조직이 이제 성행하게 되는 그러한 그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또 EU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국경 강화를 강화했다고 해서 이 그 불법자들의 규모가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또 이러한 불법으로 입국하는 그런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코르넬리우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이 이미그레이션에 대한 통제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한 학자인데요. 그 미국에서 이렇게 국경 강화 그 정책을 실시하는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나타난 결과를 이렇게 비교한 표가 있습니다. 이 표는 그 최설희 박사 외에 이민정책연구원의 정책보고서에서 인용한 것인데요. 앞서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불법 이주를 차단을 하고 그래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법 외국인들의 수를 감소하려는 것이 하나의 원래 의도된 목표였지만 이것이 단지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맞닿는 그 지역에서의 미입국만 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른 지역으로 풍선 효과처럼 확장이 됐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게 강화가 되니까 다른 방식으로 더 은밀한 방식으로 오게 되다 보니까 이 불법 이주 비용이 더욱더 늘어난 거. 그리고 일단 입국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나가지 않는 이런 장기 체류, 정주화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이렇게 반이민 작용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결국은 이게 어떤 합법적인 공식적인 행정력이 아닌 어떤 사적인 단체에 의해서 이러한 통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인권 침해 소지가 매우 늘어나겠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 이솝우화에서 한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외투를 벗기기 위해 찬바람으로 더 강하게 하면 할수록 더욱더 아주 두껍게 옷을 입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경 강화라고 하는 것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그 사용자 제재가 있죠. 이러한 결국은 그 불법 체류자들을 누군가가 고용을 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불법 체류자가 남게 되고 또 그런 기회를 예측을 하고 입국을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사용자들을 제재하게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불법 체류자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이런 정책을 이제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어떤 그 합법적인 그 문서 서류를 갖지 않고 또 지정된 기간 이상으로 체류하는 자들을 이제 고용하는 그런 비합법 그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하는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이 이 정책의 의도인데, 근데 이것 역시 기대한 것만큼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그 불법 체류자에 관련된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이런 조직들이 있고. 이제 그들이 결국은 이 정책을 이제 실현하는데 어렵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불법 체류자와 관련해서 가장 큰 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멕시코가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중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상태이고. 또 중남미 국가들 가운데서는 또 내전을 통해서 또 이러한 전쟁 난민들이 발생하고 그들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불법 체류자의 수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이게 공화당 정부이든 민주당 정부이든 상관없이 이러한 이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를 제재하는 그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I-9 폼이라고 해서 이쪽에 그 종업원의 어떠한 그 취업 적격성을 입증하는 문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갖고 있지 않는 고용주들을 이제 처벌하는
그러한 정책을 전개하지만 이러한 사용자 제재 조치에 반대하는 세력이 한두 개가 아닌 상황이죠. 결국은 이 멕시코인을 포함한 다양한 중남미인들을 총칭해서 우리가 히스패닉이라고 부르죠. 이런 히스패닉의 시민단체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떠한 그들의 정당한 기회를 침해한다. 또는 그 단속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고 또 이들을 이제 또 송환하는 과정에서 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I-9 폼을 갖추는데 상당히 이것이 재정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부담이 된다. 그리고 결국은 이 합법 친분의 노동자들만 고용하게 되면 그것은 어떠한 상품, 서비스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대체적인 것이 가장 아마 심한 경우가 이런 계절 노동자일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는 제철이 있어서 그때 파종을 해야 되고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힘든 일을 사실 내국인이 하기 어렵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불법 체류자들까지 고용하게 되는데, 결국 그들이 임금이 낮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낮은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최대의 노조인 AFL-CIO에서도, 과거에는 이렇게 불법 체류자들을 조합원으로, 이렇게 참여시키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들도, 조합원이 되었기 때문에, 영향력을 또 발휘하죠. 또, 가톨릭의 교회에서도 멕시코인들이나 중남미 사람들이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교인 보호 차원에서 이런 사용자 제재 조치에 이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의 이제 사용자 제재 조치의 성과를 한번 살펴보면 이게 말로는 그 사용자를 처벌한다고 하지만 2018년에 그 사례를 보면 형사처벌 받은 고용주는 11명에 그쳐요. 대신 12만 명의 이러한 불법 이민자들이 체포가 되고 형사 기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사용자 제재를 한다고 하지만 그들을 처벌하는 경우는 아주 극소수고 이렇게 대다수는 이렇게 이런 그 노동자들이 이렇게 제재를 받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이 불법 체류자를 이제 고용할 경우, 이런 불법 고용주들을 이제 처벌하는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 고용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내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를 하고, 더 이상은 이제 고용 허가제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게끔 이 제한을 하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면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 없이 어떤 공장을 돌린다든지 또는 그 농산물 같은 거, 어업 같은 데서 노동자를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고용 허가제를 차단한다는 것은 거의 어떻게 보면은 고사를 하는 것과 같이 매우 강력한 정책이죠. 그런데 이렇게 또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들이 저항하기도 하고, 그들이 도주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을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YTN에서 나왔던 이 고랭지 농사를 짓는 지역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제철 농사에 노동자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정말 이들을 단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우리가 종종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 작년에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그 서산에서 출발했던 그 하나의 이런 승합버스가 강원도 어느 그 설악산을 넘는 그러한 도로에서 이제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이제 사망한 사건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왜 서산에서 출발한 차가 왜 강원도의 설악산 고개에서 추락을 했을까? 근데 결국은 이 강원도에서 이제 농사철에 노동자를 구할 수 없다 보니까 서산에서
그러한 또 주로 또 노인들과 또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렇게 태워서 그들을 다시 또 강원도까지 옮기는 과정에 이게 아무래도 아주 새벽이든 또는 밤에 이동을 하다 보니까 결국 운전 부주의로 그런 사고가 났었죠. 그래서 그때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바로 이렇게 좀 이런 노인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제 크게 부상을 당하지 않은 그런 가볍게 부상을 당한 사람들은 도주를 했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불법 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체포가 되면은 또 송환이 되어야 되는 바로 이제 그 사건 서산에서 이런 노동자들을 모아서 승합버스로 강원도까지 이동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이제 농업 분야에서의 부족한 이런 그 인력 그것을 이제 외국인 그 중에서도 또 불법 체류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방법으로는 이제 합법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장기 체류를 하거나 또는 서류를 갖고 있지 못하거나 하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불법 체류자들을 사면을 해서 이제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고 체류할 수 있게끔 하게 하는 것이죠. 네, 이러한 것은 사실 보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났던 하나의 정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경우에서는 1973년부터 2008년 사이에 만 430만 명이 이렇게 합법화를 신분을 얻었죠. 근데 이제 이 합법화의 효과에 대해서 상당한 또 이렇게 찬반 양론이 있어요.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합법화를 해야 하는 이유도 있지만 결국은 이런 정책이 근본적으로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거죠. 좀 더 기간을 좀 참고 또 오래 기다리다 보면은 또 그들이 합법적인 신분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계속해서 이제 그 미립국을 이제 유도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또 지적이 있습니다. 그 이제 미국에서도 이러한 뭐 불법 체류자의 수가 그 한 몇천만 명에 달하니까 그 이들을 이제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제 합법화를 했었었죠. 그래서 이제 1982년에 보면 170만 명이 신청을 해서 그 중에 이제 97%가 이제 법적 지위를 이제 받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경우에서는 또 이러한 불법 체류자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에서도 영주권을 허용하는 그러한 또 정책을 펼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 합법화의 길로 가게 되려면 자신이 미국 내에서 체류하면서 어떤 범법 행위를 하지 않았고 또 나름대로 정상적인 사회 경제적 활동을 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의 주소를 입증할 수 있는 우편물이라든지 자기가 어떠한 공과금 같은 거를 뭐 정기적으로 했다는 거. 그래서 자기가 미국에서 비록 법적으로는 불법이지만 사회 경제적으로는 합법적인 활동을 했다는 것을 입증한 사람에게 이러한 기회가 주어지게 되죠. 이 유럽에서도 상당히 많은 수가 이렇게 합법화의 조치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불법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걸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5번의 합법화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규모는 우리가 2004년에 고용허가제를 제정을 하고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고용허가제를 우리가 시행하기 전에 불법 체류자들의 신분을 합법화의 방식으로 이렇게 전환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합법화를 할 때 이것이 이제 체류 기간에 따라서 차등적인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3년 미만의 경우에서는 그들의 체류 자격을 변경을 하고 외국인으로 다시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서 2년간 체류할 수 있게끔 한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에서는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5년을 연속해서 거주할 수 없게끔 이렇게 차단하는 정책이 있어요. 왜냐하면 5년 연속으로 거주하게 되면 그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를 부여받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5년 미만 동안만 체류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3년 미만의 체류자들에게는 2년 동안만 더 해서 5년을 채우지 않게끔 하는 이런 방법을 취했거나 또는 3년 이상, 4년 미만의 체류자의 경우에서는 출국을 하는 거예요. 출국을 하고 나서 다시 또 입국을 하면 다시 이제 5년을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들이 그래도 불법 신분이 아닌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할 수 있게끔 했죠. 하지만 이게 고용 허가제가 실시된 이후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합법화는 한 번도 우리가 시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만 이제 중국 동포는 우리 동포라고 하는 차원에서 네 차례 정도의 합법화를 우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합법화 조치에 대해서 아까도 우리가 논란이 많았잖아요. 이 반대론자들은 이 합법화가 결국은 법의 기반을 흔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정부의 어떤 무능력을 보여주는 증거고, 결국은 이 합법화라고 하는 것이 불법 체류자로 하여금 어떤 합법화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서 계속해서 불법 체류하게 하거나 또 입국하게 하는 그런 동기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합법화 조치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오히려 정부가 이러한 외국인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다. 그리고 이렇게 외국인이 합법화가 되면 그의 어떠한 그 신분 자체가 안정이 되니까 그것은 또 취업의 안정성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그의 사회 경제적인 기회를 더 향상시킨다.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더 숙련된 노동자를 계속 우리가 고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또 그것은 그 나라 경제에 이득이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이제 서로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앞서 제가 이제 양성화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양성화는 일종의 합법화의 하나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사면을 해서 불법 체류자를 완전한 합법적인 신분으로 바꾼다라기보다 일종의 합법화의 길로 넘어갈 수 있는 그 통로를 마련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합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곧바로 전환하지 않고 전 단계로서 자진 출국을 하고 나서 재입국을 보장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그들의 어떤 비자를 좀 더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시키는 이러한 방법이 일종의 양성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러한 양성화 조치에는 자진 출국 불법 체류 외국인들로 하여금 다시 재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되게 불법 체류자들이 안 나가는 이유는 나갔다가 다시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자신이 자발적으로 출국을 하게 되면 벌칙금을 면제를 해준다든지 그리고 또 다시 비자를 받아서 재입국을 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음지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양지로 오게 하는 이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원칙적으로 반대보다는 찬성의 입장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죠. 최소한 그 나라가 자기 나라에 몇 명이 이 불법 체류자의 신분인지 그걸 통제할 수 있어야죠. 그렇지 못한다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어떤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단기 체류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이제 합법적인 신분으로 또 국가의 어떠한 모니터링의 범위 안에 넣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불법 체류 양성화 조치의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 자진 출국 입국 금지의 면제 대상자도 아무나 해당되는 게 아니고 어떤 범법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좀 어떠한 그 체류 기간이 또 경미하거나 등등에 해당되는 것이고 좀 더 이 법의 위반 정도가 아주 심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전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체류 자격을 이제 변경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동포들의 경우는 고용 허가제 말고도 방문 허가제라든지 또는 어떠한 다른 이쪽에 가족 초청 방문 비자 이런 방식으로도 입국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상당수가 사실은 또 경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로 전환하는 그러한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C3-8 단기 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6개월 동안의 기술 교육을 받으면 방문 취업 비자로 이렇게 변경을 한다든지, 또는 지금 우리 중국 동포들 또 고려인 동포들의 입장에서 가장 아주 선망을 하는 것은 바로 재외동포 비자죠. 재외동포 비자를 받으면 5년 동안 출입국이 자유롭고, 그리고 또 종사할 수 있는 이 산업이나 업종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 재외동포 비자로 변경하고자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그 방문 취업 비자나 또 재외동포 비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어떤 국가 기능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좀 더 자기가 전문성을 높여야 이쪽으로 좀 변경이 가능하고, 또는 그 일손이 부족한 부자들, 그 지방 소재의 제조업이라든지 농축산업에서 2년 동안 근속하게 되면 이렇게 비자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뭔가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으로 기여도가 높은 사람들에게 체류 자격을 변경하는 그런 것을 주게 되죠. 미국의 경우에서도 예전에 걸프전에 참전한 그 외국인들의 경우에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게 있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나라에 뭔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기여한 사람들은 이렇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을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 기환 지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자발적인 기환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초에 오일 쇼크로 인해서 유럽이 경제 침체에 접어들었을 때 그 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이렇게 귀환하게끔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일본의 경우에서도 1980년대 이후로 이 이케진이라고 해가지고 중남미 국가에 있는 일본계 그 후손들이 있어요. 마치 우리 중국 동포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국의 동포들이 일본에 와서 취업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일본에 또 이제 그 버블 경제가 꺼지고 나서 경기가 침체되니까 일자리가 없죠. 그래서 그들을 다시 또 그 중남미 국가로 돌아가도록 항공료를 지원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했었죠.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지금 이게 고용화제를 통해서 5년까지 이렇게 체류할 수 있는데 5년 미만까지, 그럼 그들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가서 창업을 한다든지 또는 어떠한 숙련공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직업훈련을 받아서 그들이 자국에서 다시 정착을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작년에 그 베트남의 하노이를 방문한 적이 있었었는데, 베트남에서는 그 한국에서 이렇게 자국의 노동자들이 취업하고 송금을 보내는 것이 자국 경제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그 노동부에서 굉장히 이런 고용 허가제에 아주 큰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자국의 노동자들을 보내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지금 베트남 정부와 한국의 산업인력공단에서 같이 이제 개발하는 그 프로그램이 이렇게 한국에서 취업했던 노동자가 베트남으로 갔을 때 한국 기업에서 노동자로 이렇게 재취업하는, 한국의 기업의 입장에서도 한국어가 좀 더 능숙하고 한국의 어떤 그 기업 문화에 좀 더 익숙하기 때문에 노동자로서 더 유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것이 되면 베트남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불법 처리하지 않고 또 다시 자진 귀환할 수 있는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귀환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으로서 이제 보다 더 축소된 형태로 단기 취업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용 허가제만 하더라도 5년 미만까지 체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금은 이게 더 3년 더 연장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인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사람이 어느 한 곳에서 오래 살다 보면 정조할 가능성은 매우 크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보다 더 아주 짧은 이러한 기간 동안 그 노동자들을 이제 고용하는 단기 취업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게 계절 노동자들이 많아요. 이렇게 그 농산물이라든지 또는 어업도 사실은 제철이 있잖아요. 그 어종에 따라서 많이 잡히는, 그때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니까 그때만 단기적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계절 노동자들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또 실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농업 번기에 이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기간 외국인들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이것은 이제 고용 허가제와 별도의 하나의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대체로 이게 농업하고 어업 분야에 있죠. 그러면 이들이 이제 3개월 내지 5개월 동안 이 체류를 하고 이제 그 시즌이 끝나면 다시 그 귀국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인데요. 사실 이제 이 농촌에 가보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젊은 사람들이 없고 다 노인들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배추 같은 경우도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하지 않으면 다 썩어버리고, 정말로 그 임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또 내국인들이 가서 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우리가 단기간에 부족한 인력을 보충한다라고 하지만 이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또 안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때만 일순이 필요한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파종을 하고 나서 수확하는 그 기간 동안 일순이 그냥 노는 게 아니죠. 또 관리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3개월, 5개월간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정작 또 다시 필요할 때 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 단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이게 산업에 따라 이게 효과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농업 분야는 제조업이라든지 그런 것과 달리 어떤 모니터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공장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어떤 표준화된 작업장 내에서 또 표준화된 어떤 노동 그 법에 따라 이제 불법 행위라든지 인권 침해를 우리가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지만, 농촌 같은 지역에서는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어떤 인권 문제가 이게 보호되지 못하는, 특히 열악한 게 주거 환경이죠. 이렇게 계절 근로자들을 위해서 어떤 숙소를 마련한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이렇게 체류하는 이러한 것이 심각하고, 그래서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의 어떤 인권 문제에 대한 여러 보고서를 보면 인권 침해라든가 노동 환경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알려진 분야가 어업 분야예요.
그리고 어업 같은 경우는 이것이 또 이러한 일반적인 노동법의 그 규제를 받지 않는 하나의 별도의 하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또 어업이라고 하는 것이 농업하고 좀 달리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뭐 배가 침몰할 수도 있고 바다에 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이 근로자들 사이에 또는 그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사실 이런 갈등이나 긴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기하고 뜻이 안 맞는다든지 의사소통이 안 된다든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든지 위험한 일을 제대로 못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제 욕설이 따르고 폭행이 따르고 하는 그러한 경우가 어업에서 가장 아주 빈번하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도 상당히 불가피한 조치이긴 하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한계와 위험성도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또 한 가지 그 큰 이슈가 난민의 문제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민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이제 이 난민을 둘러싼 국가 내에서 이런 의견의 충돌과 갈등이 아주 심각하죠. 우리가 2018년 2년 전에 제주도의 예멘 난민 사태를 보더라도 500명이 신청을 했지만 그 정식으로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은 2명에 불과하거든요. 마치 우리가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정말로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정말로 현실적으로 볼 때 2명밖에 난민이 부여받지 못했던 것을 가지고 온 나라가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었어야 됐는가 하는 걸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사실 난민의 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난민을 인정하는 비율도 매우 낮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도 이렇게 이슈가 됐는데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갖고 있는 나라의 경우에서는 이게 얼마만큼 아주 심각한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겠습니까? 근데 이제 난민 문제를 둘러싼 하나의 어려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난민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개념 정의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 난민 지위를 부여받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누가 보더라도 난민이지만 해당 국에서 그가 난민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는 아주 극히 제한적인, 아주 밑에 나와 있는 이러한 개념을 아주 100% 입증한 경우에만 난민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난민의 정의는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서 국적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또는 그의 어떤 신분적인 이유로 인해서 위험에 처해져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 이제 어찌 보면은 다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동기를 가진 사람은 난민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처벌을 받을 것이 너무 명백하고 그렇지만 이게 앞서 말했던 어떤 정치적인 신분이든 또는 사회 구성원의 신분이든 이런 것이 아닌 경우는 인정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국에서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유엔 난민 기구라든지 이런 데서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또 권장을 할 수 있지만 그런 난민으로 인정하고
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그 해당국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여론을 형성하고 압력을 가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바꿀 수는 없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탈북자를 우리가 난민으로 보느냐 또는 이민자로 보느냐를 가지고도 논란이 많은데 사실 탈북자의 경우도 여기에서 보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게 명백하잖아요. 그런 사례가 계속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북한 내에서는 일종의 이러한 서로 상호 송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불법적으로 다른 경계를 넘어섰을 때는 그들을 다시 송환하는. 그래서 그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경제적 이민자로 봅니다. 그러한 이유로 난민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 않죠. 그만큼 이렇게 난민의 어떤 범위, 개념 정의를 둘러싸고 상당한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이제 난민촌의 모습인데 아프리카에. 그래서 이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렇게 텐트를 짓고 어떤 음식물이라든지 의약품을 제공하고 하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가 상당히 많은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난민 지위를 신청을 했는데 아직 그 난민 지위를 받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비호 신청자라고 불러요. Asylum Seeker죠. 그래서 이런 Asylum Seeker가 난민을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보다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예멘 난민자들은 500명이 입국했으면 대부분이 이제 이쪽에 비호 신청자인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심사를 거쳐서 정식으로 난민의 지위를 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 어떤 생활 보호를 받는 그러한 권리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그 유엔 난민 기구에서 제작한 난민에 대한 이 다큐멘터리를 시청해 보면 보다 현장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국제사회에서 보면은 또 이 강제 이주의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대체로 보면 이게 전쟁으로 인해서 또는 종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들이 이제 불가피하게 다른 국가로 이동을 하게 되는, 우리가 로힝자 난민의 경우도 결국은 미얀마에서 어떤 마치 종족 청소와 같은 일로 인해서 방글라데시로 이제 이동하게, 거기서 이제 난민촌을 형성해서 생활하는 이러한 이 강제 이주의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난민 문제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문제가 되면서 일종의 이제 난민 체제가 이제 형성을 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느 한 나라의 난민 송출국이나 수용국의 문제가 아닌 그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또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이 하나의 지구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이제 난민 체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국제 난민 체제는 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이제 본격화되었죠. 특히 이제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이제 독일 나치의 그런 어떠한 핍박을 피해서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이제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캐나다로 이주한 경우라든지, 또는 또 전쟁의 어떤 피해자들 또는 전쟁 고아들이 다시 또 난민을 통해서 난민 지위로 이제 이주를 한다던가, 그리고 또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일어나고 종식이 되고 나서 소련과 미국의 서로 양대 진영으로 이런 냉전 체제가 일어나면서 이 공산국가의 어떤 탄압을 피해서 서구로 가는 사람들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좀 비호하는 이러한 또 체제를 갖추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난민이 발생하는 것 중에 큰 원인이 내전이라고 했고 또는 어떤 종족 분쟁이잖아요. 근데 이런 내전과 종족 분쟁이 결과적으로는 아프리카라든지 라틴 아메리카의 어떤 자원을 둘러싸고 미국이라든가 소련이라든가 또는 서구 열강들의 하나의 개입으로 인해서 대리전을 이제 치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대규모 난민이 초래되는 것이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소련의 하나의 우리가 무덤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련은 항상 뭐 지금의 러시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전 제정 러시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의 일관된 정책은 부동항을 확보하는 것이죠. 러시아가 이제 북쪽에 있다 보니까 겨울이 되면은 항구가 얼면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겨울이 되더라도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항구를 확보하는 것이 소련에서는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더 부동항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련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을 통해야만 이 흑해라든지 또 이 지중해로 갈 수 있는 이 통로를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프가니스탄을 이제 점령을 했는데 아프가니스탄 내 안에서의 또 아프간 민족들의 저항 그리고 아프간 민족을 지원하는 미국의 어떤 무기 제공이라든지 군사비라든지 또는 군사 요원들을 통해서 결국은 소련이 패망을 했죠. 그래서 결국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쏟아부은 엄청난 정말로 이 군비라든지 또는 인력이 소련이 이제 89년에 붕괴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프가니스탄 내전에 이제 오사마 빈 라덴이 이 사람은 사우디의 아주 왕가 출신이지만 바로 이러한 이슬람 형제에 대한 신념으로 아프가니스탄 내전에 참전을 해서 싸우죠. 그리고 또 미국은 이러한 오사마 빈 라덴을 지원을 하죠. 나중에 이제 소련이 패망하고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다시 이제 어떤 자국의 어떤 정치 경제 체제를 갖추게 되고 이제 그 이후로 이렇게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세력을 큰 오사마 빈 라덴은 또 이제 서방 국가들이 다시 또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배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또 반감을 품고 결국은 이제 9.11 테러를 저지르게 되는 결국은 이런 것들 이러한 중동이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라틴 아메리카에서 일어나는 많은 내전 또는 종족 간의 갈등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서구 열강들 간에 있어서의 세력 다툼으로 일어나는 대리전이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대규모의 민간인들이 피해자가 되고 이들이 난민을 이제 하게 되는 그렇게 따지게 보면 정말 이런 난민에 대한 보호에 이러한 이해 당사국들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건 단지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해서가 아니라 이런 난민이 발생하게 대한 근본적인 책임을 이런 서구 열강들이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응당 책임이 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게 직접적인 책임은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국제사회에 존경받는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런 국제사회의 규범과 표준을 따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발생했었던 난민들, 비호 신청자들이 중남미와 아프리카,
아시아의 분쟁 지역을 벗어나서 유럽과 북미로 직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구소련이 붕괴하고 나서 과거에는 구소련의 하나의 연방 공화국으로 있었던 나라들, 거기서는 아주 그 공산당의 강력한 지배하에서 그 여러 민족들, 여러 종교 집단들이 겉으로는 그래도 평화로운 단결된 모습을 보였지만 그 공산 체제가 붕괴되면서부터는 뭐 알바니아라든지 크로아티아라든지 보스니아, 유고슬라비아 뭐 이런 나라가 이제 분열이 되어 가고 그 안에서 또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이러한 사태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럽에서 난민에 대한 조치들을 보면 뭐 우리가 유럽 요새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이 갈수록 이런 난민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더 인색해지고 또 그들을 인정하는 그러한 비율에 있어서도 또 떨어지고 또 유엔 난민 협약을 해석하는 면에서도 과거보다 더욱더 제한적으로 가는, 이것은 전 자국 내에서 일어나는 반이민, 반난민 정서로 인해서 이러한 조치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국도 갈수록 난민에 대해서 더욱더 좀 폐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1975년부터 2000년까지 보면 미국에서는 좀 130만 명의 인도 차이나 난민을 포함해서 200만 명의 난민을 수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좀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대한 책임인 거죠. 베트남이 남베트남, 북베트남으로 이렇게 좀 분단된 상태에서 북베트남은 소련의 지원을 받고 남베트남은 미국의 지원을 받고 전쟁을 펼치고 결국은 그 과정에서 미국은 좀 부패한 남베트남 정부를 주둔하고 무제한의 이제 군사비와 무기를 쏟아 부었어도 결국은 그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정부를 지지한 이 결과로 인해서 결국은 그 패망하고 말았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산화된 베트남을 벗어나서 나간 것이 우리가 보트 피플이죠. 이 보트 피플들이 이제 작은 배에 타고 배대로 나갔다가 폭풍에 침몰하거나 해적한테 피해를 당하거나 또는 홍콩이나 그런 데 도착해서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시 내보내주고 이러한 상황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상당히 이런 베트남이라든지 또는 캄보디아 난민이라든지 또는 특히 이제 미얀마의 이제 몽족들, 몽이라고 하는 또 종족이 있어요. 그들은 고산지대에 살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제 자기들이 살던 땅에서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차별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꼬드긴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이 전쟁에서 우리 편에서 공산당과 공산주의자와 싸우면 우리가 독립을 해주겠다. 그 말을 믿고 이들이 미국의 하나의 그 협력군으로서 했지만 결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들은 전 역적이 된 것이죠. 이제 그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된. 그래서 미국에서는 자신들의 죄과도 있고, 그래서 상당수의 이런 인도 차이나 난민들을 이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러한 이민자 연구에 있어서 베트남인, 몽족 또는 캄보디아인들의 정착에 대한 연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베트남 난민자들은 상당히 성공적인 하나의 이민자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이 초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정착을 하고 이들이 다시 이제 베트남으로 귀환을 하죠. 그래서 베트남과 미국은 사실 철천지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좀 베트남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미국과 국교를 수립하고 자본주의를 표방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를 떠났던 보트피플들이 다시 베트남으로 귀환하면서 이들이 베트남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난민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로 보면은 받아들이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짐이고 부담이죠. 하지만 베트남 난민의 경우에서 보면 그들이 미국 내에서 정말로 성공적인 이민자 집단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좀 장기적인 그 관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뭐 이러한 그 난민에 대한 그 세계 각국의 배타적이고 그 우호적인 것은 뭐 호주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호주는 아시아의 국가로서 상당히 많은 난민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시리아, 레바논 난민도 그렇고 또 이 보트 피플들도 많이 받아들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국 내 난민들의 수가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높고 이런 것이 이제 정치 쟁점화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지금 아예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 오는 난민 신청자들의 경우는 아예 자국으로 못 들어오고 어떤 외딴 섬에 캠프를 설치해서 거기서 수용하는 이러한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부유한 나라에서 비호 신청자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경향이 낮아지게 되니까 오히려 이런 개발도상 국가에서 난민을 신청하는 이러한 경우가 늘어나게 돼서 참 어찌 보면은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을 더 이렇게 좀 보호해야 되는 하나의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난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벗어날 수 없는 장기적인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청소년들은 사실은 그때 교육을 받아야 되고 성인으로서 성장할 필요한 어떠한 훈련을 받아야 될 시기인데 이런 난민 생활에 오래되다 보면 그런 기회를 받지 못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성인이 됐을 때 사실 자립할 수 있는 경우는 더욱더 떨어지죠. 이러한 또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이렇게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사람이 2010년에 들어서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죠. 하지만 우리가 난민을 인정하는 비율은 여전히 정체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015년 12월 기준으로 우리가 난민을 인정하는 비율은 3.8%에 불과하다. 근데 이것을 한번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해보면 얼마만큼 우리가 낮은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이게 2014년 통계인데, 이 터키가 난민을 인정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요. 이것은 이제 바로 이렇게 중동에서 있는 난민들이 정착하는 곳이 터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터키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을 보면 대체로 이제 좀 이렇게 그 서구 국가 중에서도 좀 사회 민주주의의 전통이 강한 나라들. 그러니까 캐나다, 덴마크, 뭐 영국, 특히 이제 캐나다, 덴마크와 같이 특히 캐나다는 사실 미국보다 국력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난민 수용자들이 높다는 거. 덴마크는 사실 큰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난민을 받아들이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이탈리아라든지 그걸 보면 10% 이상의 난민 인정률이 있죠. 근데 우리는 4.26. 일본의 경우는 한국보다 더욱더 인색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사실 이게 뭐 경제 빅10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나라이지만 이런 난민 인정과 같은 국제적인 규범에 비춰볼 때 굉장히 뒤처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난민이 이제 신청자는 많지만 이런 인정하는 것은 줄어들게 되면서 이 심사 대기의 경우는 더욱더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한 어떤 그들의 사회 심리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난민 보호 그 협약에 가입을 하고 96년부터 이렇게 난민을 받아들였지만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죠. 첫 번째로 난민을 이렇게 심사하는 그러한 인력이 아주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사실 그게 우리한테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러한 난민을 인정하는 절차에 있어서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고, 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들이 이제 난민 지위를 부여받기까지 이제 뭐 보호되거나 구금하는 절차가 상당히 엄격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이제 하나의 문제점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런 OECD 국가로서 난민 인정률에 있어서 이제 거의 꼴찌 수준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죠. 끝으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뭐 국경 관리라든지 하는 데 있어서 자국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국가 간의 연합을 통해서 하는, 이것을 우리가 지역 통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 간의 조약이나 지역 내 협약을 통해서 이제 국제 이주를 규제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 방법이 이제 지역 통합적인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EU 국가들 간에 이러한 협약을 통해서 한다든지, 또는 그 생겐 협약을 통해서 EU 시민들이 EU 내에서는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고 취업할 수 있는 이런 거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독일을 중심으로 이렇게 인접한 국가들 간의 사람들의 이동을 이제 허용하는 이러한 지역 통합적인 그런 정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터키가 사실 이제 EU에 가입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이슈 또는 경제적인 이슈를 가지고 이게 이제 지연이 되고 있죠. 우선은 이 터키가 이제 그 그리스하고 계속해서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터키가 EU 국가가 됐을 때 생겐 협약에 따라 터키인들이 자유롭게 EU 국가를 이동하고 노동을 하게 되면, 지금도 사실은 터키 이주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것이 이제 더욱더 내부 노동 시장에 교란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려가 이제 터키가 EU에 아직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터키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이 지리적으로 이 중동과 아시아와 유럽을 이렇게 연결하는 교량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난민들도 결국은 중동에서 발생한 많은 난민이 터키나 그리스에 이렇게 정착하게 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난민 보호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터키인데, 뭐 터키 자체가 지금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 짐을 뛰어안고 있다라고 하는 불만을 이제 제기하게 되는 것이죠. 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던 EU 국가들 안에서는 EU 연합 시민권을 부여해서 그 안에서의 어떤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또는 미국에서는 나프타라고 해서 미국과 멕시코 간에 또 이 캐나다 간에 이런 자유무역을 허용하게 하는데, 결국은 이것이 이제 불법 이주를 더 촉진하게 되는 그러한 또 악영향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주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산업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주의 흐름을 조직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이 광범위한 범주의 사람들이 이러한 이주 산업에 연계되어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는 여행사들, 여행사 직원들 또는 인력 모집자들. 아까 우리가 서산에서 강원도까지 가는 것도 인력 모집자가 결국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동한 거거든요. 또는 브로커들, 통역사, 부동산 중개업자, 이민 변호사, 미리국업자, 신분증 여권 이주업까지 할 것 없이 뭐 이런 사람 민간 영역인데 사실 공적 영역도 그런 거죠. 공적 영역에서도 법무부, 노동부, 뭐 여성가족부 또 다 관련된 것이고, 사실 우리 같은 연구자도 이민산업 종사자라고 볼 수 있고요. 또는 이런 이민자들의 복지나 권리를 보호하는 활동가들 역시 그 이민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최근에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미립국가 이제 인신매매죠. 종종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컨테이너에서 갇혀서 이동하다가 죽는 경우라든지 또는 이렇게 어린아이라든지 또는 여성들을 이렇게 인신매매를 하는 이런 경우도 이 이주의 하나의 굉장히 어두운 우리가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결과적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 보자면 각국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국제 이주를 관리하고 또 국내에 있는 외국인의 체류를 통제하려고 해요. 하지만 어느 하나의 정책만을 가지고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 송출국과 수용국 간에 있어서의 경제적인 격차가 존재하고 또 이 송출국 내에서 내전이든 환경이든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압력이 존재하는 한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그런 방법에만 우리가 전념하게 되면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이제 둑이 무너지고 있는 그 구멍을 막는다고 해서 우리가 붕괴되는 걸 막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죠.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이러한 송출국 내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압력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좀 선진국이 이 개발도상국의 어떤 경제 개발이라든지 어떠한 전쟁이나 이런 또는 종족 간의 갈등을 좀 완화시키는 적극적인 개입, 조정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는 책임이 일종의 그거에 해야 되는 책임감이 있다. 결국 이러한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나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에서 이렇게 난민이나 이러한 이민자들이 늘어나는 데는 상당 부분 서구 열강들의 어떤 개입, 대리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도의적인 책임도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러한 통제 메커니즘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있어서의 경제적인 격차를 줄이고 어떤 정치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결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